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를 간전기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전쟁과 전쟁 사이. 1차 대전이 너무 참혹해서 열강들이 이제 전쟁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민지 국가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부추겨갖고 전쟁을 해야 이 식민지가 독립이 됩니다. 1차 대전 끝나고 7개의 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 리히텐슈타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마리노라든가 이런 조그만 나라 빼놓고는 공화제가 몇 개 안 됐어요. 불란스라든가 뭐 몇 개 안 됐는데 1차 대전 끝나니까 북쪽에서는 핀란드로부터 남쪽에는 유고슬라비아까지 7개 나라가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이야말로 식민지를 전쟁이야말로 식민지를 독립시키는 하나의 커다란 수단, 그만큼 희생이 따르지만이다. 그런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 열강들한테 독립을 시켜달라고 그러면은 결국 전쟁인데 왜? 영국은 그렇게 방대한 식민지를 갖고 있는데 그 나라 식민지 중에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 가서 미국에 가서 인도의 어떤 청년이 미국에 가서 우리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미국이 들어주겠느냐. 또 한 번 전쟁을 해야 되는데 1차 대전이 너무 참혹해서 이제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 결정판이 뭐겠어요? 히틀러가 등장했는데도 전쟁을 두려워해갖고 결국 전쟁을 피하려고 해서다가 체코슬로바키아를 남겨준 사태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전기에는 이 무력 투쟁은 이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평화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평화를 가로막는 게 전쟁과 식민지라고 그랬어요. 그럼 식민지의 독립 지도자들이 세계 열강에 돌아다니면서 열강이라는 게 다 식민지를 갖고 있었는데 식민지한테 가서 예를 들어 이 박사가 미국에 가서 일본이 이렇게 가락하니까 우리 독립시켜주죠. 뭐 어떻게 들을지도 모르지만 영국에 가서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못살게 구니까 독립시켜주시오. 불란서에 가서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못살게 독립시켜주시오. 영국은 지들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일본보다 더한 정책을 오랫동안 아프리카나 인도에 쓰고 있는데 그게 이 씨가 통하겠어요. 불란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양반이 생각하기엔 전쟁은 이건 차선도 안 되고 3선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학위 논문에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린 걸 기억하고 있는데 이 양반 그 학위 논문에는 사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거의 불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장황하게 페이지를 할애해서 쓴 게 있습니다. 1818년 중립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 양반은 장황하게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818년 미국서 의회에서 통과된 게 중립법인데 이 중립법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 모병은 금지예요. 심지어는 더 확대 해석하면은 마사릭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미국서 자금을 구하는 것도 금지다. 전쟁 자금을 독립 자금을 구하는 것도 금지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전쟁을 이제 두 나라가 이제 한다고 그러죠. 미국은 중립이에요. 두 나라가 하면은 미국은 물건을 팔아먹어야 돼요. 근데 물건을 팔아먹으려면은 소위 말하는 어느 물건이라도 돼요. 근데 영국은 어떤 측면이었는 거니? 제3국이 A나라, B나라가 싸우는데 영국이 A나라라고 그러죠. 그럼 B나라가 제3국의 배를 이용을 해서 무기를 조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막아야 돼요. 그러면 금제품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립국가니까 필요 없다. 우리 자유통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금제품이 된 걸 만드는데 합의를 했어요. 무기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데. 근데 미국은 되도록이면 좁게 해석하려고 그러고 영국은 확대 해석하려고 그러고 영국이 독일에 대해서 봉쇄 정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1차 대전 때. 미국이 엄청나게 거세게 항의를 해서 그런 영국이 손을 들었어요. 봉쇄 정책을 하니까 미국이 독일을 뚫고 들어가서 프라파에다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하니 금제품이 된 걸 만들어서 조목조목 열거한 거예요. 그래서 요건 안 된다. 요건 안 된다. 근데 금제품을 확인하려면 지나가는 배를
방문하고 비집하고 그 다음에 수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합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 예로서 청일전쟁 때 유명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 풍도, 우리 충청도 풍도에서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우고 있는데 영국 국적의 고승호라는 배가 청나라의 무기를 싣고 가다가 일본의 함정에 군함에 이게 인검에 걸렸어요. 그래서 일본 군함이 서라, 우리가 가서 조사하겠다 했더니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도 응하지 않자 포격해서 이게 가라앉았어요. 고승호가 영국 국적이 됩니다. 선박에 영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는데 그때 그 일본 군함의 함장이 누군가니 그 유명한 도고입니다. 그 도고는 영국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영국 선언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국제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법에 따라서 아까 미국과 영국이 그런 합의를 한 정신에 따라서 방문하고 수색하고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걸 아는데 이 응하지 않으니까 그냥 쏴버려서 가로댔단 말이죠. 이 박사의 논문에는 그 얘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알라바마 사건 얘기 나와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박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죠. 그리고 이 박사 학위 논문에 저 뒤에 보면은 참고문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영국의 국제법 학자의 문헌이 나옵니다. 이 영국의 국제법 학자가 일본의 도고 함정에 의해서 영국 국적의 배가 충청도 앞바다 풍도에서 침몰이 됐는데 그래서 영국의 모든 여론과 언론이 그냥 일본이 야만 국가고 응징해야 된다고 막 이런 판에 그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국제법을 지켰다라고 옹호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책이 이 박사의 논문에 나옵니다. 이 박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국제법 이런 게 무섭구나. 그래서 여론이 바뀌어요. 그래서 일본이 사과도 안 오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뭐냐? 말하자면 지금 얘기대로 전쟁 중에 A와 B 나라가 싸우는데 제3국의 배를 이용을 해서 이게 A 나라가 몰래 무기나 식량이나 이런 가져갈 수가 있고 B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1818년 이제 중립법이라는 게 뭔고 아니 이제 그걸 막는 법이에요. 막는 법인데 이 금제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니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A 나라와 B 나라가 싸우는데 A 나라가 C 나라 중립 지키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무기를 줘가지고 배에다 실어서 B 나라 상대로 싸우게 하는 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서 이 1818년 그 중립법에 의하면은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를 그때는 미국은 중립을 지키고 있으니까 일본과는 우호 관계입니다. 근데 그 중립법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동포를 무기를 줘서 군사훈련을 시키고 이 사람들을 배를 태워가지고 어디로 가서 일본을 미국과 중립관계 있고 우호관계가 있는 일본을 상대로 싸우는 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하기 뭐라는 거니 그 다음에 1819년에 미국의 이 중립법을 불합화해 여러 나라들이 채택했다. 이런 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박사 생각에는 미국과 불합화해서는 우리 동포가 무기를 들고 군사훈련 받고 또 배 타고 그런 목적으로 미국 시민이나 미국에 거주되는 우리 동포들이 어디 가서 독립운동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 근본적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무력 항쟁은 안 된다는 거에 장황하게 나오는데 그런 말은 한마디 없어요. 그런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장황하게 쓴 그 중립법을 읽어보면은 아이고 이건 미국에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거기에 의하면은 그 박용만 선생이 소년병 학교 그것도 그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봐줬지만 나중에는 그게 조사받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중사람들이 그걸 또 했는데 중사람들도 조사받고 내무부 장관이 한테 항의를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조사도 나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는 그걸 안 거예요. 그게 학위 논문에 의해서 이 사람이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1818년에 중립법이라는 게 그 학위 논문을 쓰는 1910년까지 유효하고 있으니까 이 양반 생각에는 1910년 현재 우리 조선 동포가 미국서 총 들고 훈련받고 그 다음에 일본과 상대로 싸우겠다 하는 이런 행동 모든 건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사lik도 똑같은 글을 남겼어요. 미국서는 안 된다. 그럼 불화파는? 불화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갓 태어난 1917년 혁명을 갓 태어난 소련은 어떠냐? 아 이게 참 재미난 거예요. 1차 대전 때 체코와 슬로바키아 청년들이 그때 독립 못했을 때죠. 총알바지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1차 대전이 터지니까 서부전선에 있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군인들은 그렇게 못했지만 동부전선에 러시아를 상대로 싸우고 있던 이 체코와 슬로바키아 청년들이 총 들고 러시아 전선에 투항을 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저는 가끔 이 생각을 해요. 아, 우리 당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일본 군대 가가지고 총 들고 대포 들고 중국 전선으로 투항했으면 독립군이 한 몇만 명 됐을 텐데 이런 잘못한 말이 알아맞을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체코슬로바키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7만 명이 됐습니다. 근데 7만 명의 러시아에 있는 말은 포로죠. 포로들을 제일 다급한 나라가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인명 손실이 엄청나서 아무 데서나 그냥 사람 그냥 꼬아야 돼요. 그런데 마침 보니까 이 러시아의 포로로 있는 체코와 슬로바키아 청년 군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끌고 와서 프랑스를 방해하는데 써먹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끌고 오는데 여러 방면을 생각했지만 결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출발을 해서 모스크바 근교로 해서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브라디보스톡으로 와서 브라디보스톡에서 다시 배 타고 방쿠버로 가서 방쿠버에서 미국 대륙을 건너서 미국 대륙에서 삥 돌아서 불란서로 갔을 땐 전쟁이 끝난 지 2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러나 하여간에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체코슬로바키아 유명한 군단이 시베리아에서 이 볼셰비키하고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근데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때 백위군하고 이제 적위군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백위군은 한패가 돼가지고 이제 체코슬로바키아하고 싸우는데 적위군의 새로운 한때는 모스크바까지 위험할 정도로 이 러시아를 장악을 했어요. 그때 트로츠키가 국방상이 되면서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써가지고 이거를 역전을 시켰을 때 트로츠키가 뭐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호적이었어요. 스탈린도 그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을 보내는데 동의했고 레닌도 동의했고 다 동의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켄스키도 동의했고 다 동의했는데 이제 막 이동하는 참에 트로츠키가 명령을 내렸어요. 체코슬로바키아 군인은 보는 데 딱 죽여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적국에서 군사활동이라는 건 세월이 좋을 때는 좋은데 다른 나라에서 군사활동이라는 게 세월이 좋을 때는 좋은데 상황이 바뀌면 적이 되는 겁니다.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이 전투를 하면서 가요. 700량의 기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물론 700량이 쭉 서서 가는 건 아니지만 결국 700량의 기차가 가는데 무장 기차예요. 그리고 11나라가 무기를 대주고 식량 대주고 다 대줍니다. 그게 하나의 국가예요. 거기서 은행도 있고 뭐 우편국도 있고 병원도 있고 이렇게 다 있어요. 거기서 전염병이 돌아서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의 그 의사도 적십자로 착출이 돼가지고 대위 계급장다로서 군의관으로 그 하얼빈에 간 그 기록도 있습니다. 가서 체코슬로바키아 군단 만나고 이런 얘기도 그 기록에 나오는 걸 보는데 이 좋을 때는 좋은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미국과 구라파는 이제